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번아웃을 호소하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소진되어 버려서 일종의 정신적 탈진 상태에 빠졌다는 거죠. 지난 2019년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번아웃 증후군을 직업과 관련된 문제 현상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흔히 나타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번아웃은 일을 많이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일만 많이 해서 겪는 거라고 하네요. 번아웃 증상이 육체적인 피로를 넘어서 정신적 탈진 상태에 이르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번아웃에 빠지지 않으려면, 또 번아웃을 이겨내려면 취미를 갖거나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는 등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번아웃은 원래 자동차 레이스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직선 주로를 가장 빨리 달리는 드래그 레이스를 하기 직전에 타이어의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타이어를 헛바퀴 돌려서 적정 온도까지 데우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우리 삶에 가끔 찾아오는 번아웃 증후군도 어쩌면 우리 인생의 속도를 높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현명하게 이겨내시길 성공예감이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월요일이죠. 월요일. 출근하기 싫은 월요일, 일하기 싫은 월요일. 하지만 이겨내야죠. 늘 또 반복이 되는 월요일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오늘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가 딱 1부까지만 방송이 됩니다. 2부, 그러니까 10시부터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방송을 저희가 중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성공예감은 오늘 1부까지만 보내드립니다. 대신에 더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경제상식 퀴즈도 알차게 가야죠. 퀴즈 나갑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대표적인 외식 품목 8개의 가격을 비교했더니 이 음식이 지난해보다 11%나 뛰었다고 합니다. 이 음식의 가격이요. 평균 한 그릇에 6,992원. 사실상 이제 7,000원 시대가 열린 겁니다. 삼계탕도 9%, 비빔밥 8% 등등 올랐는데 이것의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네요. 중국집 대표 메뉴죠. 사실은 힌트가 필요 없기도 한데 굳이 드리자면 가수 G.O.D의 노래가 있었죠. 어머님은 이게 싫다고 하셨어. 근데 이제는 다들 먹고 살만 하니까 어머님이 이거 한 입 양보하시는 시대는 아닌데, 또 반대로 요즘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어머님이 이걸 싫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7027님 가장 빠르게 보내주셨습니다. 7027님. 맨 앞 글자가 자여도 상관없고 짜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둘 다 표준어가 됐기 때문에요. 2101님 제일 빨리 보내주셨는데 라면이라고 보내주셔가지고 오늘의 경제뉴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의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예진 소장이 준비한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올 여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 나가던 2차 전지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2차 전지 주가 얘기 좀 해보고요. 여름에 뜨거운 기후는 좀 꺾였는데 우리나라 전력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같은 또 산업용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원인인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환주 기자는요? 네, 먼저 세금 관련 소식 준비했는데요.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지금 내는 세금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정부가 잘못 거둔 세금이 매년 수조 원에 달했는데요. 네. 이 내용도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60세 이상 시니어가 여행은 물론 소비시장에서도 큰 손이 됐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어혜진 소장부터요. 지금 제가 방금 봤는데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내립니다. 네. 오늘 증시 전반적으로 좀 약세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 좀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아무래도 주가라는 게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 이제 반드시 좀 조정 국면도 오기 마련이기는 한데 올여름 시장 상승을 주도했다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9월 들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좀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좀 손실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7월 한때 150만 원 선까지 올랐던 에코프로는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 89만 원까지 밀려났습니다. 이때 장중 한 7월 달에 153만 9천 원까지 최고가가 장중에 그렇게 올랐었는데 차트를 보면 높은 필요해침이 생긴 걸 볼 맞습니다. 수가 있죠. 근데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한 42%가 빠진 겁니다. 네. 2차 전지 테마주들이 대부분 신고가를 기록했던 지난 7월 26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에코프로에서 시가총액만 9조 원, 한 27% 정도가 증발한 겁니다. 에코프로가 이제 100만 원 아래로 내려앉으면서 국내 증시의 황제주로 불리는 종목은 이제 공석이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도 시총이 한 38%가 쪼그라들면서 지난 7월 최고가 58만 4천 원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반면에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도 줄곧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다가 지난주에 좀 호재성 뉴스가 있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 주가가 내려가야 이익이 나는 2차 전지 테마 중에 인버스 ETF가 있거든요. 네. 그 상품이 한 상장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오히려 여기에 개인 매수세가 좀 이어지면서 2차 전지 관련주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개인이 늘어나고 있는 거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사실 그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었을 때도 과열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 이게 네. 적정한 가치냐 밸류에이션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고점 대비 한 40%, 50%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고 전망이나 분석들은 좀 어떻게 나오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서는 이제 과열 논란도 있고 이제 주가가 너무 높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차익 시험 매물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근데 증권사 의견들을 정리해 보면 현재 주가 조정의 배경에는 전기차 수요 감소 우려, 리튬 가격 하락 등 또 이런 실적 우려, 그리고 미국의 IRA 법안 수혜 모멘텀이 좀 저하된 부분 등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잔고가 증가를 하면서 주가 조정에 좀 힘을 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신규 수주와 뭐 증설, 모멘텀 주가 반등에 어떤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4분기부터는 뭐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여름에 했던 질주만큼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는 좀 2차 전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순간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호재성 뉴스로 지난주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반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뉴스의 내용이 뭐였냐면 최근에 그 미국에서 세계 최고로 리튬이 많이 매장된 곳을 발견했다. 네.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이 포스코 홀딩스가 해당 지역 인근의 리튬 공급망을 확보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가 변동 폭으로 볼 때 에코프로에 있던 투자자들이 이제 포스코 홀딩스로 좀 자리를 옮겨간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라는 표현 사실 많이 쓰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던 대표주들은 석돌이라기보다는 옥은 맞죠. 옥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옥을 다이아몬드 가격으로 샀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옥은 맞는데 과연 좋은 건 알겠지만 그것이 좋은 가격이냐는 별도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야 네. 그 고점 대비 이제 40%나 떨어졌다는 얘기 들으시면 네. 이거 싸니까 또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증시 오래된 격언 중에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급락 같은 경우를 외국인과 기관이 뭐 무차입 공매도 어떻게 보면 불법 공매도를 해서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불법적인 부분들은 그 당국에서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신승호 님이 손절의 중요성을 하락장에서 절실히 느끼네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그때 다 다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본래 내재 가치보다 싸게 샀다면
훨씬 더 이제 기다릴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을 내가 비싸게 샀는지 싸게 샀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게 더 힘든 거죠. 그것부터 이제 살펴봐야겠고요. 이완주 기자, 국민 3명 중에 2명은 세금을 많이 낸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네요. 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데이터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해 우리 국민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응답자의 약 67%, 한 3명 중 2명이 내는 세금이 받는 복지 혜택보다 더 많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혜택이 더 크다고 응답한 사람은 3%에 불과했는데요. 국민 대다수는 세금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사회보장 혜택을 강화할 경우에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가라고도 질문을 던져봤는데 모든 영역에서 세금을 더 낼 의향은 없다라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네, 예상했던 결과긴 한데 사실 얼마를 내던 간에 세금은 많이 낸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이게 모든 세금에 다 불만을 갖는 건가요? 아니면 좀 다릅니까? 세목마다? 예, 그 불만의 정도라는 게 좀 종목마다 좀 달랐는데요. 예.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 네. 장애인의 지원제도 확대 비용, 영유아 및 초등학생 양육 가구를 위한 제도 확대 비용 등이었습니다. 장애인과 초등학생 교육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조세 저항이 적었던 편인데요. 근데 물론 이 분야도 추가 납부 의사가 없다는 의견이 한 60%로 높았고요. 네. 상대적으로 낮았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로는 최근에 물가 불안,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의 실제 추가 세부담 여력이 크지 않은 점이 있고요.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의 사회보장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인 부담 의향이 낮다. 이렇게 보고서는 분석을 했고요. 이 밖에도 세금과 상관없이 현재 정부의 사회복지 지원이 적정한지 묻는 질문에는 초등학생 분야, 장애인 분야, 노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라는 대답이 많았고요. 세 영역 모두에서 적정 수준보다 지원이 부족하다라는 응답이 약 3배가량 높았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세금 부담이 상당히 많다고 만만치 않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정부가 잘못 걷은 세금이 상당하네요. 예,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건데요. 네. 지난 6년 동안 정부가 잘못 걷어서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세금이 무려 3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매년 약 6조 원 이상의 세금이 잘못 거친 셈인데요. 이렇게 잘못 거친 세금을 과오 납세금이라고 하는데 원래 걷어야 하는 세금보다 더 걷거나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걷는 경우에 해당을 하고요. 또 잘못 거친 세금은 대상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돌려주지 못한 세금도 700억 원 가량 됩니다. 아, 돌려줘야 되는데 반대로 말하면 국민들이 돌려받아야 되는데 정부가 갖고 있는 게 700억 원에 달한다. 주로 어떤 이유로 세금을 돌려받던가요? 예, 세금 환급이 결정된 사유를 살펴보면요. 절반 이상이 납세자가 직접 경정 청구, 즉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해서 받은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돌려준 게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또 나머지 30%도 비슷했는데 국세청이 과세를 했는데 납세자가 불복 청구 소송으로 판결받은 것이 한 30% 정도 됐고요. 이 밖에 착오와 이중 납부, 국세청 직원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환급을 결정한 사례가 한 합쳐서 20% 정도 됐고요. 네. 6년간 잘못 거친 세금 한 36조 원 중에서 80%, 30조 원이 넘는 돈이 납세자가 직접 경정을 청구하거나 국세청에 위법 부당한 행위로 발생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정부가 세금을 환급해 줄 경우에 세금을 걷고 돌려주는 과정까지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도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이자는 굳고 세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지적이고요. 실제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잘못 납부된 세금 환급 과정에서 지급된 이자만 1조 2,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자만? 예, 매년 평균 약 2천억 원의 세금이 낭비가 되고 있는 거고요. 납세자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이 과세행정 품질 제고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세금 어떻게 돌려받아야 되는 거냐?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텐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 콘텐츠를 김철훈 세무사랑 다룬 적이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성공예감 세금 환급
성공예감 경정 청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지난주에 저희가 김철원 세무사와 다뤘던 그 내용 다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예진 소장에게 다시 갑니다. 네. 우리가 전기요금,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이야기하면 항상 서민들은 에어컨부터 떠올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전력 수요도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공장이 돌아가려면 전기가 필요하니까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는 조선, 반도체, 중화학 같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전기가 보다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거를 에너지 집약 산업이라고 하죠. 네. 그런 산업들이 많이 발전한 나라인데 반도체나 인공지능 같이 첨단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할수록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전력을 그만큼 받쳐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라서 또는 공급 인프라가 부족해서 전력 공급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부족하게 되면 반도체든 화학기업이든 이제 중간재이기 때문에 네. 완성품을 어쨌든 업체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비싸서 공급량이 생산량이 줄어들면 공급량도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완성품의 어떤 쇼티지, 공급 부족, 가격 상승 이런 결과가 오겠죠. 어쩌면 에너지 집약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수치가 안 맞으니까 그냥 생산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폭염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는 생각들은 여름 되면 항상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에너지 집약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산업이 커질수록 전력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여름 전력 총 수요는 지난 8월 추정치로 100.8기가와트입니다. 네. 처음으로 100기가와트를 넘어선 건데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4.7%, 3년 전에 비교하면 무려 13%가 늘어난 겁니다. 네. 앞으로도 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요. 3년 뒤인 2026년에는 110기가와트를 넘어선 뒤에 2028년에는 115, 2036년에는 135기가와트 이를 전망입니다. 계산을 하면 2036년까지 연평균 2.8기가와트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한 셈인데 네. 이게 이제 숫자로 말하면 잘 감이 안 오시겠죠? 그래서 2.8기가와트면 최근에 운영 허가를 받은 원전 신한울 2호기 네. 2기분과 맞먹는 전력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2050년에는 전력 총수요가 200기가와트, 올여름에 2배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첨단 산업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예상을 훌쩍 뛰어넘을지도 모르는데, 일례로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로 용인에 지금 만드는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만 해도 조성이 완료되는 2050년이 되면 여기에서만 10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면 10기가와트면 현재 수도권 전력 수요의 25%예요. 그러니까 신속한 발전 설비 증설과 동시에 기업들의 전력 효율화가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력량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2036년까지 신한울 2호기 2개씩을 매년 지어야 할 정도로 전력량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또 한편에서는 전력이 너무 많이 남는다. 맞아요. 라는 이야기도 들려요. 이게 수요와 공급이 잘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까? 네, 부족하다는 거는 정말 전력이 생산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작 남아도는 곳이 있고 필요한 것에서는 조달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거든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세계 8위 전력 소비국인데 전력 소비 증가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에너지 집약 산업이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는 데다가 산업용 전력을 좀 생산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특혜성 전력 정책도 전력 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전력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인데, 전력 수요의 44%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반면에 발전소는 주로 지방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결국에 전기를 조달받기 위해서 장거리 송전선로를 충분히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효율적이지가 못합니다. 근데 실제로 반도체 등 전력 수요가 많은 산업 투자가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대규모 송전선로 투자비가 2년 전보다 2배가량 늘어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력망 투자가 늦어지면 블랙아웃 가능성이 있다는 게 또 문제예요. 블랙아웃은 되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도한 전력 수요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전력 공급이 수요를 큰 폭으로 웃돌아도 불안정성 탓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기를 너무 많이 만들어도. 예, 네. 한전은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전력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전력이 남아도는 지방 전력과 전력이 부족한 수도권을 좀 이어보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이 좀 막대하기는 한데 이러한 미스매치가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전력 고속도로를 짓는데도 돈이 드는 거고 근데 한전의 또 재정 상황은 좋지 않으니 그것도 난망한 상황이고요. 그 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장이 어렵잖아요. 그 예.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으로 많이 생산을 하는데 초과 생산을 해도 그걸 저장을 제대로 못하면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전력 고속도로라던가 방금 말씀하셨던 거 외에도 ESS라고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수단으로 정부에서 이제 수소 경제, 수소가 에너지 밀도가 높거든요. 뭐 네. 이런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완주 기자가 추가로 준비한 소식 60세 이상이 시니어층이 여행업계에서도 큰 손으로 떠오른다고요? 예,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경제력을 기반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60대 이상 중장년층 액티브 시니어가 새로운 소비층이 된 건데요. 네. 특히 코로나 영향으로 여행을 꺼려왔던 그 액티브 시니어층이 올 들어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기 시작한 건데요. 실제로 BC카드가 발표한 60세 이상 고객 소비 트렌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60대 이상 고객 결제액 증가액 중 가장 상위를 차지한 업종이 여행이었는데요. 결제액 기준으로 전년보다 95%, 한 2배 정도 늘었고요. 2위를 기록한 면세점 결제액도 1년 전보다 한 84% 정도 늘었습니다. 여행업 쪽의 60대 이상 인당 평균 결제액도 올해 약 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한 65% 정도 증가를 했고요. 네. 전체 연령과 비교해도 시니어 고객의 지출이 평균 24%포인트 정도 높았습니다. 시니어 고객은 다른 연령과 비교해도 소비가 커지고 있고 그 절대량도 커지고 있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 패키지 여행사 해외여행 여행객 중에 시니어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는데요. 노랑풍선이 올해 하반기 패키지 여행 예약률을 분석했는데 전체 연령대에서 시니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달했습니다. 20대에서 30대와 비교해도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특히 중장년층이기에 패키지 여행을 더 선호할 수도 있겠고요. 여행 트렌드도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60대, 70대 해외여행이라고 하면 자식들이 뜻을 모아 효도관광 이렇게 보내드리거나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뭐 3대가 함께 떠나는 가족여행이 많았는데요. 네. 요즘엔 분위기가 바뀌어서 여행사 홈페이지에도 뭐 시니어나 실버, 효도관광 등을 금기시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이 적극적인 소비층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솔직히 60대 후반 부모님 효도관광 보내드린다는 표현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테마나 특색이 있는 일정을 내세운 프리미엄 여행 상품도 강화하는 추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문학, 트레킹 등 취미를 테마로 한 여행 상품을 출시를 하거나 자연 속 힐링 등을 강조하는 형태인데요. 시니어 여행 예약도 과거에는 오프라인 대리점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홈쇼핑을 통해서 예약을 하거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고 뭐 유선으로 문의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어르신들도 직접 또 여행도 예매를 또 잘 하시니까요. 여행 말고 장년층이 주로 돈을 쓰는 곳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예, 본인들을 위한 소비 외에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를 대신해서 손주들에게도 지갑을 아끼지 않고 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드 결제액 중에 키즈 카페, 소아과 병원, 학원 같은 업종 등에서도 작년보다 한 20%에서 50% 정도 결제액이 늘어났고요.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경제적, 교육적으로 조부모들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이완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그룹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죠. 중국집에서 파는 이것. 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로 가져왔는데요. 이제는 한 그릇에 평균 7,000원 가까이 되었고 지난해 비해서 10%가량 값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춘장으로 볶아서 면에 비벼 먹는 이것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사연 그리고 퀴즈 정답 보내주신 메시지로 대신해 볼게요. 힌트를. 7082님이 예전에는 위에 오이와 메추리알을 올려줬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고 가격만 비싸요. 와, 그 위에 메추리알 본 기억이 정말 가물가물하네요. 경상도 지역에서는 달걀 후라이를 올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물가 때문에 살짝 또 뺀 것도 있지 않을까요? 6287님, 저는 이것을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 날 어머니께서 사주셨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졸업식 때 이걸 많이 먹었었죠. 0327님, 대학가 근처라 3,000원짜리 이것 식당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문을 닫았더라고요. 이제는 집에서 인스턴트 이 면을 먹어야 할 듯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정희원님은 어릴 때 한 그릇에 500원이었는데 정말 비싸졌네요. 자, 3,000원 그리고 500원까지 나왔고요. 자, 더 거슬러 한번 가죠. 4789님, 4789님,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60원으로 먹었던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자, 3,000원, 500원, 여기도 이제 비빌 수가 없습니다. 60원 앞에선 비빌 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정답도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되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황금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여의도에서 불꽃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 하룻밤에 100만 원을 넘는 숙박비도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약을 해놨는데 피해를 받는 사례도 있고 또 예약을 잘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죠.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조언을 좀 구해볼게요. 법률사무소 3정 장윤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숙박업체 바가지 논란이 뭐 하루 이틀 된 거는 아니니까 이걸 마땅히 막을 방법은 없는지, 제도적으로 뭐가 좀 되어 있는 거는 어떤지 좀 살펴보죠. 일단 원칙적으로는요. 네. 시장에서 형성되는 그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당사자들이 정하는 대로 그걸 존중하는 게 원칙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싸게 해서 손님이 좀 덜 오게 되면은 가격이 자동적으로 내려간다거나 시장 안에서 조율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일단 숙박업소들이 다 같이 담합을 한다거나 이런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정부에서 법적으로 가격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단은 없기는 한데요. 다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관광업이 주요 업인 그런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자체들은 이 고객들을 많이 유인하기 위해서 숙박업소 요금 상승폭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요. 강원도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피서철의 숙박요금 피크제 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 도입한 숙박요금에 아무리 피크철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2배까지만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상한선을 정해놓은 그런 제도를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가격은 시장에 맡겨놓지만 극성수기라고 해서 너무 많이 받으면 사실 관광객들한테 외면받을 수도 있으니까 지자체가 이렇게 또 상한선을 정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다음 달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정해졌습니다. 물론 한 달 정도 앞서서 결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전에 이걸 평일로 보고 예약을 했거나 예약을 받은 업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공휴일 빨간 날 됐으니까 돈 더 내셔야 됩니다. 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게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두고 지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때는 연휴가 아니라서 연휴가 아닌 가격으로 책정해서 이미 돈을 받았는데 사실은 더 돈을 숙박비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숙박업도 운영하시는 분들의 생각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계약이고 나중에 변수가 생겼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더 추가로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휴에 또 징검다리 휴일이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통상의 일반적인 숙박 비용보다는 많이 책정돼서 받았을 수 있고요. 네. 또 미리 결제를 하신 분들에게 추가로 요청을 하거나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혹시 불이익이 있다면 뭐 소비자원 등등에 좀 문제 제기를 하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 그런 사례도 종종 있긴 합니다. 숙박업체에서 조금 더 비싸게 받으려고 기존에 싸게 예약을 해줬던 손님 거를 어떠한 이유로 취소하고 높은 금액으로 다른 손님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까지는 보통 숙박업을 이용하는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페널티 기준이 많이 소개가 되고 정비가 먼저 됐다면 네. 숙박업소의 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소비자 해결 기준도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게 성수기 주중인지 주말인지 성수기인지 비성수기인지에 따라서 규정이 또 상당히 달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성수기 주중 주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미 예약한 고객에게 10일 전에 당신 우리 숙박업소에 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머물 수 없습니다라고 통지를 하면 계약금만 돌려주면 됩니다. 10일이라는 기간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성수기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더 플러스 알파의 페널티를 부과하지는 않는데요. 그렇지만 성수기 주말 같은 경우에 3일 전에 취소를 했다. 당연히 계약금 돌려줘야 되고요. 네. 총 요금, 왜냐하면 미리 결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총 요금의 60%도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일 하루 전이나 당일에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다라고 하면요.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일에 이거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이중계약으로 돼 있었었는데 그걸 뒤늦게 알리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이거를 요즘에는 오버부킹이라고 네.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버부킹 사례가 상당히 많이 그 민원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요. 네. 올해 8월까지 내가 예약을 했는데 다른 사람도 예약했다라고 해서 피해를 봤다. 이렇게 신고된 사례가 월 평균 150건이 넘는다라고 굉장히 많네요. 합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숙박업체에 요즘은 직접 예약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플랫폼 정말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플랫폼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숙박업 하나의 객실이라고 하더라도요. A 플랫폼, B 플랫폼, C 플랫폼 여러 군데에 올려놓게 되거든요. 그런데 A 플랫폼 업체에서 이미 예약이 완료됐다. 그러면 B와 C에선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B와 C에서 플랫폼에서 빼는 게 다 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수동으로 입력을 하거나 인지를 시켜야 되거나 하기 때문에 깜빡 잊거나 너무 바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호텔이나 은행처럼 전산망이 통합되어 있지 않으니까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러면 이거 숙박 한번 예약이 어그러지면 여행 계획 자체가 다 틀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숙박시설은 제일 여행 가는데 중요하게 미리 해놓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내 의지도 아니고 내 사정이 아니라 숙박시설의 사정으로 갑자기 못 가게 됐다거나 묵을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너무 임박한 하루 전 내지는 당일 취소를 숙박시설에서 일방적으로 고객에 했다라고 하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라고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기준과 가이드라인에 좀 불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효력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상당히 좀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내가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당연히 피해를 보는 건 명확하잖아요. 네. 이 숙박시설 운영자가 손해배상 못 해준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비교적 대단히 간단하게 이 피해 구제를 위한 신청을 위한 양식 같은 것이 구비가 돼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접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까요. 하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복 예약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를 보면 예약한 방과 다른 곳에 머물라고 사실상 강제하거나 네. 그리고 자신이 웃돈을 주고 다른 숙소를 아예 다시 예약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빈번하게 속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소비자원에 글을 올려서 따지는 것도 이미 지나간 다음이니까, 여행이 망가지고 난 다음이니까 더 속상할 텐데, 또 그것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먼저 취소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근데 또 과하게 위약금을 물려버리는 사례가 네. 꽤 있습니다. 이거 정확한 환불 규정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위약금으로 분쟁 사례도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 부분도 분쟁 조정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숙박 예정일, 그리고 비수기인지 성수기인지 주말인지 주중인지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일단 성수기 주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루 전이나 당일에 고객이 나 그 숙박업소 못 갑니다 라고 하거나 아예 노쇼 하는 경우에는요, 총 요금, 내가 걸어놓은 총 숙박 그 비용의 90%를 지급해야 됩니다. 네. 뭐 계약금을 못 찾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3일 전에 숙박업소에 못 간다고 알렸다 60%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일 전에도 40%는 내도록 그렇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그게 날짜에 따라서 비율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외여행을 예약할 때나 국내 숙박을 예약할 때나 네모난 박스로 환불 불가 상품, 환불 불가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예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환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날짜에 와야만 됩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품들은 실제로 사정이 생겨서 못 가도 환불 10원 한 장 안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런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적인 잣대 위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이거 너무 부당하다, 이 부분 시정하라 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인데요. 네. 일단 해외 숙박 플랫폼에서 특히 이건 환불 절대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라는 조항을 만들어서요, 고객이 한참 전에 예약했는데도 또 취소 의사를 좀 여유를 두고 밝혔는데도 아예 대금 자체를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던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정위에서는 이거 고객에게 너무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거다, 이 환불 불가 문구를 빼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숙박 플랫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했어요. 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 공정위 처분이 온당하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네. 이런 예약 플랫폼들, 숙박업소 예약 플랫폼들은 숙박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이런 안내문을 고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환불 불가 문구, 우리가 민법에서 굉장히 불공정한 계약은 그 자체로 계약의 형태를 띠더라도 이건 무효다, 이렇게 판단하는 법리가 있는데요. 환불 불가라는 그런 약정 내용이 무효라고 보기는 또 어렵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숙박업 입장에서는요, 숙박업을 운영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갑자기 소비자가 예약 취소한다, 그럼 다른 손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피해를 고스란히 숙박업 운영자들이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객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약관이나 계약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불 불가 상품이라고 써놨으면 소비자도 거기에 동의해서 예약을 한 거고, 그리고 이게 완전히 부당한 계약은 아니다라는 게 법원의 판결이었던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인터넷 최저가 검색해서 들어갔는데 이것저것 추가 요금이 붙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화납니다. 네. 이건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저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미장원에서 머리 커트 5,000원 했는데 잘 보면 앞머리만 해당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은 공정위에서 다 규제를 합니다. 이른바 다크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눈속임 상술. 그래서 숙소의 가격 표기와 관련해서도 이런 눈속임 상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부분 좀 권고를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숙박이 아니라 대실. 그러니까 잠시 이 숙박업소에 한 낮이든 밤이든 한 몇 시간 동안만 머물다 가는 그 가격이 마치 1박 가격인 것처럼 표시를 한다든지 이러면 정당하게 선택권을 소비자한테 주지 못하기 때문에요. 소비자원에서는 이건 소비자보호 규정 위반이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 개선할 것 권고하고 있고요. 또 예약 첫 페이지부터 최종 내가 정말 내야 되는 돈의 최종적인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도록 그 표시 방법을 바꿀 것을 권고할 예정 중에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여행, 속상한 일이 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저희가 오늘 함께 준비를 해봤고요.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부터 석 달간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현황 조사를 실시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첨단 클러스터 조성에 앞으로 5년 동안 2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기존에는 투자를 많이 하는 신흥국 중에 하나에서 중국이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중 간의 갈등, 패권 경쟁 때문에 오히려 그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반사이익이 인도, 베트남을 또 향하고 있다고 하죠. 오늘은 이 신흥국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간단하게 최근에 인도나 베트남 증시 상황은 어떤지 좀 짚어주세요. 네, 이렇게 기사가 날 때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아하. 네, 사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인도의 센섹스 지수를 보면 최근 3개월 동안 4.4%가 올랐고요. 베트남의 호치민 거래소에 상장된 대형 30개 종목으로 된 VN30 지수가 있거든요. 네. 이 VN30 지수 같은 경우에도 5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약 16%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면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코스피 우리나라 지수보다는 오히려 인도나 베트남 쪽의 지수가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포스트 차이나 네. 중국 다음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건데 인도나 베트남에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까요? 전망은 어떻게 나오나요? 사실 이제 인도에 대해서 요즘에 되게 외신들이 좋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굉장히 밝다 이런 얘기가 있고 최근에 얼마 전에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뉴스를 냈습니다. 2075년 이제 상당히 먼 미래이긴 한데 네. 그때는 인도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될 거다. 이런 예상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도 보면 이제 경제 성장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인도의 2분기 GDP 총 생산을 보면은요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 6.1%였습니다. 네. 그냥 상당히 높은 편인 거죠. 그리고 올해 연간으로 본다라고 해도 GDP 성장률이 6.1% 정도 되는데 사실 이제 자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중국에서는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올해 이렇게 6%대 성장을 할 수 있는 데는 인도가 유일하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게 전혀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률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저는 사실 인도를 조금 더 좋게 보는 이유 4가지가 있는데 네. 그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실리적입니다.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고 이익이 되면 굉장히 잘 이렇게 이익에 따라서 잘 움직이는 편이고요. 정치적인 거죠. 그리고 일단은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이른바 메이드 인 차이나 정책인데요. 인도에 와서 기업을 하겠다는 기업들한테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을 주는데 사실 이제 중국에 있었던 테슬라 공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애플 공장이 다 이제 인도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보면 이 젊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Z세대라고 하죠. Z세대 인구가 가장 많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도의 신규 유니콘 기업 수가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스타트업 이런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이제 세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얘기한 대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인도도 상당히 괜찮고 베트남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계속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만 주로 4차례나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베트남 쪽으로 이제 자금이 좀 몰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흥국에 투자하기 전에 그래도 몇 가지 좀 확인할 지표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이제 예전에는 신흥국 투자를 되게 꺼려했었던 이유가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이제 신흥국이다 보니까 이제 통화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부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컸는데 요즘에는 일단 인도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 리스트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 궤도에 들어섰기 때문에 예전 같은 부채 리스크는 조금 걱정을 덜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 신흥국 증시에 투자하는 방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쉽게 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인도가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투자자들이요. 네. 저도 이제 사실 보면 와 이렇게 인도에 투자에 관심이 많아 이렇게 느꼈을 정도인데 이 관심에 비해서는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국내에서 인도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가 하나 있는데 네. 하나가 있기 때문에 설정의 규모도 제일 크죠. 네, 인도 ETF인데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있는 니프티 50 지수를 추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서 큰 기업 50개 지수를 추종을 하는데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에선 설정액도 가장 크고 최근 3개월 수익률이 한 6.8% 정도 됐고요. 제가 원래 펀드는 잘 추천을 안 드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수수료 조금 높고 사고 팔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를 막 단기로 보고 하는 투자라기보다는 인도는 어떻게 보면 퇴직연금에 들어가야 돼. 그런 카테고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펀드도 조금 괜찮아 보이는데 국내에서도 펀드는 많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상장된 펀드 중에서 3개월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펀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 가까운 수익을 냈거든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ETF 수익률보다 이 펀드 수익률이 더 높은 이유는 이 펀드는 이제 펀드 매니저가 실질적으로 인도에 있는 저평가된 중소형주를 발굴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 투자는 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이제 펀드 매니저가 액티브하게 종목을 설정하는 이것도 괜찮아 보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인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네.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아, 미국으로 가세요? 네네. 미국에 상장돼 있는 인도 ETF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이것도 많이 하세요. 네. 왜냐하면 환차익까지 고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달러가 약세이다 이럴 때는 이제 원화를 달러로 환전을 해서 이제 이 ETF를 사는 편이거든요. 근데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인도 ETF랑. 네. 그래서 MSCI 인도 지수를 추종을 하고요. 이거는 펀드 매니저가 뭐 실질적으로 종목을 고른다기보다는 인도 지수가 상승할 때 이 ETF도 같이 상승을 하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비중을 보면 이제 약간 석유 화학이라든지 인도의 재벌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은행주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베트남도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베트남도 ETF가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ETF가 있고 그리고 펀드도 있기 때문에 베트남 투자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선택지가 넓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ETF를 활용하는 방법. 국내에 네. 상장되어 있는 ETF 그리고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 요게 좀 비용이 듭니다. 그렇죠? 수수료도 있고 그것도 좀 네. 안내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사실 이제 국내에 있는 ETF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네. 이게 국내 투자에서 지수를 복제해오는 합성 ETF 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국내 지수를 추정할 때보다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해외 증권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 이중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까 인도 ETF가 국내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수수료 측면이라든지 이런 비용 측면을 고려할 때는 차라리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쪽에 있는 ETF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는 원화만 고려를 하면 되지만 네. 이제 미국에 가서 또 투자를 할 때는 이제 달러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할 게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ETF도 이게 환 해지가 된 상품인지 아니면 네네. 외환의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품인지도 잘 봐야 되는 거고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런 신흥국 네. 투자를 한다면 네. 어느 정도 비중이나 좀 가져가야 될지 조언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 인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네. 매달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거를 자동 매수가 되게끔 걸어놨거든요. 아. 네, 요거를 근데 지금 현재 제 계좌에 걸어놓은 게 아니라 제 퇴직연금 계좌에 걸어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주 장기로 보고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건데 이거를 뭐 니프티 지수가 올랐냐 떨어졌냐 이런 것들이 일일이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실시간으로 국내 지수 보기도 힘들고 특히 이제 미국 지수 보기도 힘들고 이제 중국 이렇게 일본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인도까지 챙기려고 하면 사실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 그냥 제가 하는 방법이라 예로 말씀드린 거고 네. 조금 장기로 보고 이제 분할 매수하고 이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신흥국의 성장을 네.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길게 네. 보고 그것도 네. 시점도 분할을 해서 적립식으로 분할 맞습니다. 매수하는 안전한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요. 네. 자,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경제상식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짜장면이었습니다. 짜장면. 아, 배고파라. 오늘 정답 보내주시면서 오늘 점심은 짜장면으로 해야겠다라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생각이 좀 납니다. 그리고 저마다 짜장면 관련해서 사연이 없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까 국민학교 시절에 60원으로 사서 드셨다는 분 사연을 말씀드렸는데 더 센 분 나왔습니다. 8941님 3시간 걸어서 버스비 아껴서 30원에 사 먹었네요. 훨씬 더 좀 어르신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2969님 현재 98세이신 저희 아버님께서도 어제 짜장면을 드셨습니다. 어제 먹은 배달 없는 음식점에서는 8,000원이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어휴, 어르신이 맛있게 식사하시고 또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반대로 박용선님은 어제도 손녀 손주와 이걸 사 먹었네요 라고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 뭐든지 맛있습니다. 저희 잠시 후 10시부터는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이 됩니다. 해서 저희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여기에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